강치훈 원장의 사무실. 그의 책상 위로 요양비 미납액이 적힌 장부가 놓이고 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숙을 호출합니다. 아드님 사업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정숙은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을 원장에게서 처음 듣게 된 겁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병실은 비워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수신 거부뿐. 평생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에 정숙은 고개를 떨군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마주친 요양보사 박미영. 평소와 달리 정숙의 인사를 받지 않고 바쁜 척 고개를 돌려 지나쳐버립니다. 인력 부족으로 기저귀 교체 순서에서 밀려난 정숙. 차가운 축축함 속에서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진물은 피부에 고통이 시작됐지만 치료마저 거절당했습니다. 비급여 비용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밤새 홀로 끙끙 앓던 그 순간 환청처럼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라. 과거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던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려한 요양원의 그늘 아래 정숙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품위는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정숙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업무실 입구에 놓인 난초 화분이 유난히 창백해 보이는 서늘한 오후입니다. 정숙은 영문도 모른 채 원장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치훈 원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가운 금속 펜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죠. 그의 책상 위에는 정숙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툼한 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원장은 정숙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은 지난 2달간의 요양비와 비급여, 항목 청구액이 미납되었음을 알리는 독촉장입니다. 한 선생님, 아드님하고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미납액이 상당해서 저희도 더는 기다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숙은 미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글씨가 선명한 종이를 집어들며 입술을 바르르 떱니다.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요양비조차 못 낼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원장은 정숙의 당혹감을 무시한 채 사무적인 어조로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조차 사라지고 오직 비즈니스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현재 계신 다인실 창가 자리도 비워주셔야 합니다.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숙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을 강조해왔던 자신의 삶이 단번에 부정당하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원장이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복도 구석에서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신호음은 한참을 울리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번호를 누르지만 이번에는 수신 거부라도 된 듯 곧바로 소리 없는 정적만이 돌아오죠.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숙의 가슴은 천근 무게의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답답해집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입소자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비웃음처럼 들려옵니다. 정숙은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들이마시려 노력하지만 차가운 요양원의 공기는 그녀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존경받는 선생님도 효자를 둔 복 많은 노인도 아닙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미납자이자 요양원의 수익을 갉아먹는 골칫덩이 수치일 뿐입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다 넘겨준 부모는 요양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된다고 하죠. 정숙은 자신이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며 했던 너만 잘되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다짐이었는지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때 복도 끝에서 환자의 기저귀 바구니를 든 요양보사 박미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평소 같으면 한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정숙이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반대쪽 차트를 확인하며 지나칩니다. 원장실에서 나온 정숙의 소식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되는 정보였던 것입니다. 미영의 무관심은 정숙에게 독촉장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보호자가 요양비조차 내지 못하는 노인은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정숙은 텅 빈 손을 쥐었다 펴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자식에게 기댄 효심은 자본의 논리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 걸린 행복한 노후라는 포스터를 차마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화려한 문구는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사치라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붉은 독촉장을 가방 깊숙이 숨기며 신음하듯 흐느낍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차가운 장판 위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요양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차갑고 긴 침묵 속으로 잦아듭니다. 정숙은 벌써 5시간째 축축하게 젖은 기저귀를 찬 채 침대 위에 굳은 자세로 누워있죠. 살결을 파고드는 차가운 습기는 어느새 쓰라린 통증으로 변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요양원에서는 하루 4-5번 갈아야 할 기저귀를 3번도 채 갈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숙은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이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요양보호사들의 거친 발소리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생 교단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기저귀 하나를 갈지 못해 피부가 짓무르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선생님, 저기 실례지만 기저귀가 너무 젖어서 살이 좀 따끔거려요.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겨우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요양보호사 박미영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미영은 정숙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요양비가 미납된 정숙은 이미 시스템상에서 관리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을 미영의 무심한 태도가 증명하고 있죠. 한 선생님, 지금 다른 방에 중증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거 아시잖아요. 미영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지만 그 정당한 이유가 정숙에게는 거대한 절벽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논리는 가장 먼저 돈이 되지 않는 노인들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밀어넣고 맙니다. 정숙은 멀어지는 미영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자신이 인간이 아닌 처분만을 기다리는 낡은 물건이 된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짓무른 피부의 통증은 심해지고 정숙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와 세련된 인테리어 뒤에 숨겨진 이러한 방임은 요양보수시설 내 학대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정숙은 자신의 앙상한 손을 내려다보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접어버립니다. 아파트까지 내어주며 믿었던 아들의 침묵은 기저귀의 축축함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심장을 얼려버렸죠. 그녀는 이제 밤새 홀로 통증을 견디며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과거 교사로서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이 좁은 침대 위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요양원의 침묵은 정숙의 신음소리를 삼켜버리고 그녀는 비로소 돈과 관심이 없는 노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품위를 강조하던 정숙의 단정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베개에 흩어지고 그녀의 자존감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민낯입니다. 구독 후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